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 심각하죠.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헬스케어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는데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간이 매년 초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신인규 특파원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신특파원,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미국의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개최하는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투자 행사입니다. 이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던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행사죠. 올해로 40주년 됐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공시 전에 이제 좀 중요한 자료들이라든가 단서들을 좀 내놓기로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CEO가 사업 보고서 발표 확정 전에 원래 이번 3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서 감사가 확정정이지만 2021년 백신 매출이 한 175억 달러에 달했고 현재 현금 보유량이 한 1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는 30억 달러를 올해 R&D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모로 중요한 이 클루 단서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고 하던데요. 뭐 많은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열렸죠.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성격이라면 아무래도 대면이 나을 뻔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원래 사실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직접 저희가 가고 싶었습니다. 뭐 대면 행사로 열리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니까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어, 기상청 야유회 때 비 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 세계 유수의 바이오 업계 기업들이 모이는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고요. 약간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 비대면으로 됐다는 게 말씀대로 성사가 가능한 잠재적 계약 건수에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나 뭐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계약 건수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비대면으로 바뀐 것이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오늘 마무리되는 것들 살펴보면은 녹화 시간 기준으로 메가딜 인수합병보다는 좀 파트너십, 좀 소소하게 협업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협업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던 게 이번 컨퍼런스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이 꽤 많았죠. 실적의 뭐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가 뛰었던 유전체 기업 분석 1위 기업 일루미나 같은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ABL 바이오가 이 파킨슨병 관련해서 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헬스케어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헬스케어 시장이 얼마나 크고 또 어떤 업종이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 한 8조 3천억 달러 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컨퍼런스가 열린 미국의 비중이 한 46% 정도 되죠. 3조 8천억 달러에 이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헬스케어 시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업종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가장 익숙한 요새 특히나 코로나 국면에서 익숙한 파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이 제약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장비 업체들이 있을 거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의료 보험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가짓수로 나뉠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의료 기업이나 이 대형 병원들도 따로 투자의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원격 의료 기업, 뭐 텔라독 같은 데 있겠죠. 일단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 요령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 풀이 이 헬스케어 업종을 투자할 때 네 가지는 꼭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우선은 첫 번째가 성장 전망입니다. 보통 헬스케어 주식들이 경기 방어주가 아니고 성장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재무 건전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나 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디바이덴드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도 역시 이 바이오주들을 볼 때는 참고할 부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헬스케어 주식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무엇보다 의료 분야엔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 FDA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규제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소송 위험이 될 겁니다. 환자들로부터 오는 소송 위험이 될 거예요. 환자들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의 나라니까 그렇죠.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대규모 소송에 나설 수도 있고 그런 이 뉴스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업 투자에는 조금 유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환자들은 안 참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역시 최대 이슈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을 촉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자,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3억 2천만 명 넘었습니다. 사망자 55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돌파했죠.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습니까? 사실 저도 이 컨퍼런스들 그 CEO들 대형 빅파마라고 합니다. 이 대형 제약사들의 CEO들 얘기들을 찾아보면서 기대했던 게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뭔가 치료법이라든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죠.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 그런 뭐 코로나를 단기간 내에 뭐 어떻게 없애겠다 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발표는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들이 이 제약사일 텐데 전망들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언제까지 끝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뭐 내놓은 데들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빅파마 CEO들의 입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 단서들이 뭐가 나온지는 좀 저희들이 투자자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얘기입니다. 1년 전보다는 지금 인류가 코로나 싸움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 2회 접종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고 지금 CEO가 봤을 때는 4차 접종까지도 권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3월 안에 오미크론이나 이 다른 병리형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좀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치료제도 내놨거든요. 팍스로비드라고 합니다. 팍스로비드. 맞습니다. 팍스로비드가 올해 1억 2천만회 분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알약으로 치면은 36억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어떻게 가느냐? 1분기에는 많이 못 내놓습니다. 그만큼 이제 캐파가 조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1분기에는 600만 회 내놓고 2분기에 3천만 회분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나머지 9천만 회분들을 내놓겠다. 그때 되면 조금 더 치료 역량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이제 코로나 종식 시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수정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have no 뭐 크리스탈 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있으면 좋겠죠. 예, 수정 구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뭔가를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백신 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마치 그 컴퓨터 백신 업데이트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한 감이 있어요. 백신을 업데이트하면서 바이러스보다 인류가 조금 더 우세한 국면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분명히 자연 면역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나. 이건 약간 뭐 의료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백신 국면에서 뜬 회사죠.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가을에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내놓는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럼 가을까지 오미크론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자기 입으로 우리가 좀 늦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모더나 같은 이 대형 기업이 가을에 이 전용 백신 내놓는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스터샷 자체가 기본 이미 내놓은 것들이 부스터샷 자체가 오미크론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가 기존에 내놨던 기존 백신에 대해서 한 20억 회에서 30억 회 분의 이 부스터샷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오미크론 이후에 또 다른 변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제약회사 CEO들 약간 기대가 섞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화두들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사실 가장 많은 화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왜 mRNA라는 말에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백신이 전부 뭐 mRNA 하니까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RNA 기술에 투자가 많이 되면서 이 발전을 하게 되는 RNA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암이라든지 뭐 다른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RNA 분야가 올해 바이오업계 화두로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고, RNA라는 건 뭐 직역하면 리보핵산이라고 하면 DNA랑 그냥 비슷한 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뭉뚱거려서 보면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담긴 설계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세포가 좀 잘못 변형돼서 증식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DNA 정보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이 세포를 정상화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대신에 이 바이러스 설계도만 인체에 투입해가지고 몸이 좀 다른 감염증 없이 항체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그게 지금 백신 기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가능성, 기술, 그리고 펀딩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고, 그를 관련해 가지고 이 RNA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제약사 동향들 좀 살펴보면은 또 다른 거대 제약사인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브릭스 CEO가 당뇨병 치료제를 RNA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노피의 폴 허드슨 CEO 같은 경우는 이 mRNA 관련해서 투자 자체를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알버트 블라 파이자 CEO가 또 mRNA에 대해서 이거 게임 체인저다, 이거는 대박 나는 기술이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암 백신을 지금 mRNA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거 지금 얼마나 진전됐다고 말하진 않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 이슈들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은 암젠 같은 경우는 뭐 아라키스 테라퓨틱스라는 비상장사들이랑 뭐 파트너십 맺고 표적 치료제를 RNA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RNA가 코로나 이 국면 이후에 또 다른 화두로 조금씩 오고 있었지만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 이슈가 올해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은 이 백신이나 신약들 위탁 개발 생산 CDMO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죠. CDMO라고 불리는 이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한번 점칠 수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리포트들 보면은 이 CDMO 시장이 연평균 12.9%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속적으로 부스터샷이나 백신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 부분도 어떠면 기대를 걸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려운 얘기긴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제약 쪽에서 RNA, 그다음에 이제 CDMO 기술의 발전 가능성 상당하다는 건데, 둘 다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곧 풍토병처럼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다시 작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풍토병화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코로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던가 시장이 정말 작아진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독감 접종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이 약해질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백신 가을이나 돼야 표적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백신으로 덕을 좀 많이 봤던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이 6%까지 갈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견조한 성장을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이런 코로나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그 의료 접근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헬스케어 관련주의 변동성 매우 크죠. 월가에서는 올해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야를 조금 넓혀 보면은 코로나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고 뭐 신데렐라처럼 급등주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치매 치료제 얘기 나오면 갑자기 뭐 바이오젠 급상승 뭐 그런 경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좀 냉정하게 섹터 전체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장이 좋았는데 S&P 500 상승률이 연평균 26.9%였습니다. 26.9%였는데 이 S&P 종목들 중에 바이오주들로만 구성됐던 바이오테크 상장지수 펀드는 마이너스 20.6% 약간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적을 냈죠. 기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부분 종목들이 성장주다 보니까 바뀌는 금리 환경에 취약하고 또 올해 이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들을 참고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올해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아웃퍼폼 의견을 냈는데 논리 살펴보면은 우선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가 대비 실적 이 관계성을 보면은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현재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상장지수 펀드들 보면 좀 많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생명공학이나 제약 분야에서 신약 개발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투자도 많이 받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신흥국 시장의 의료 접근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제가 주시하는 분입니다.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뭔가 내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이먼 CEO가 내놓은 뭐 경제 전망 같은 거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해도 좋다. 생각보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좋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요새 논쟁처럼 뭐 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금리 어떻게 되지? 뭐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어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는데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뭐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고 GDP의 70%를 또 미국인들의 소비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소비가 이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돈도 잘 갖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비율 같은 경우도 기록이 지금 된 지 계속 쌓인 것들 보다가 보니까 50년 만에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뭐 4번 정도 인상해도 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미국 경제가 그렇다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또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고 경제와 증시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낸 것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랑 증시 상승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다만 이제 페드가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경우에는 이 연착륙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팬데믹이 어느새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파, 감마, 델타, 오미크론 뭐 이런 거 많죠. 변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을 끝으로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죠. 헬스케어 시장 연구와 함께 코로나와 병존하는 방법도 같이 터득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와도 관련이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신인규 특파원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